이 자영업자들의 이제 구조조정이 실제 시작됐고 본격화됐는데 정말 속상한 얘기지만 자영업자들이 폐업자가 100만이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세상 변화에 대한 대응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도 하나 있어요. 네, 우리가 자영업하면 떠올리는 게 빤하잖아요. 먹는 거부터 몇 가지 그 기본 아이템들이 있을 거예요. 네, 이거 30년 전에도 하던 거예요. 지금 유흥업은 무조건 죽어요 앞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술도 덜 먹고 모여서 회식도 안 하고 동창회도 안 하고 모이는 것 자체가 안 하는데 나는 그냥 있는 대로 하던 대로 계속 하는데 5년 전에 하던 거 지금도 하고 10년 전에 하던 거 지금도 하는데 계속 안 망했으면 좋겠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시대가 바뀌면 나도 바뀌어야 됩니다. 대규모 구조조정이 앞에 놓여져 있어요. 그러면 자영업 창업을 하든가 아니면 말씀하신 그런 네.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그러면 다 자영업을 통해서 꾸려나갈 수 있냐? 그 정도의 그건 내수 기반이 안 되잖아요. 아닌 그러니까. 거죠. 예. 안 되니까 누군가는 분명히 엎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영업이라는 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맘때쯤이면 꼭 찾아봐야 될 책이 있고 이맘때쯤이면 꼭 들어야 될 전문가의 멘트가 있죠. 김영섭 소장님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라이프스타일 2026의 저자 김영섭 소장님 오랜만입니다. 네, 라이프 트렌드 2026에 네. 라이프스타일이 아니고 라이프 트렌드 제가 자꾸 소장님 하면 라이프스타일 해가지고 라이프 트렌드 2026의 저자. 네. 오히려 제가 제목을 살짝 틀리게 얘기함으로써 그렇죠. 사람들이 한 번 더 각인하고 다시 한번 맞습니다. 의도된 거. 의도한 것처럼 예, 갑자기 땀이 납니다. 네. 1년 전에 또 이 자리에서 뵀었는데 그쵸, 다시 맞아요. 한번 1년 만에 뵀습니다. 네. 1년 전에 그때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일종의 라이프스타일 트렌드 네네. 상당 1년 부분 전에 네. 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가장 반응하셨던 게 네. 조용함, 내향성이 갖고 있는 어떤 새로운 가치와 비즈니스 기회들을 주로 얘기했다면 네. 실제로 다 유효하죠. 여전히 유효한 그렇습니다. 거고. 여전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구조조정도 열심히 하고 예. 구조조정 많이 하는 리더들 다 내향성 리더가 맞고 그렇죠. 그러면 2026년에는 그러면 어떤 화두를 갖고 왔냐? 네. 인간 증명과 경험 사치 이 두 가지 화두를 갖고 왔어요. 네. 보통 제가 매년 한 10가지 이상의 트렌드 키워드를 제시하고 네. 트렌드를 제시하고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한 개를 제목에다 집어넣어요. 그 한 개는 대부분 메가 트렌드가 될 이슈들입니다. 네. 단지 몇 년 반짝하고 지나갈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영향받을 작년에 제시했던 조용한 사람들도 아마 살아있는 동안 계속 우리에게 계속 올 거고 이번에 제시한 인간 증명과 또 경험 사치 둘 다 마찬가지 앞으로 계속 영향을 줄 겁니다. 네. 벌써부터 웅장해집니다. 네. 작년에 이어서 연결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작년에 말씀 나눴었던 것 중에 1년 전에 말씀 나눴던 것 중에 하나가 또 우리 경제를 좀 걱정하면서 이 자영업자들의 이제 구조조정이 실제 시작됐고 본격화됐는데 정말 속상한 얘기지만 자영업자들이 폐업자가 100만이 넘어섰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는 그 100만이 더 넘어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냥 물론 이제 소장님은 이제 이 트렌드를 연구하시지만 한번 이렇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영업 폐업이 100만이 넘어섰다. 네. 이것을 트렌드 연구자로서는 어떤 배경하에 놓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자영업 폐업이 많아진 걸 딱 들었을 때 네. 뭘 얘기할 수 있냐면 그만큼 세상 변화에 대한 대응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도 하나 있어요. 네. 우리가 자영업하면 떠올리는 게 빤하잖아요. 먹는 거부터 몇 가지 그 기본 아이템들이 있을 거예요. 네. 이거 30년 전에도 하던 거예요. 50년 전에도 하던 거고요. 네. 그 사이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바뀐 세상에 맞춰서 대기업도 계속 변화해서 살아남을 궁리를 하는데 자영업은 그 궁리를 너무 안 하세요. 지금 유흥업은 무조건 죽어요 앞으로. 그럴 수밖에 네. 없는 게 술도 덜 먹고 모여서 회식도 안 하고 동창회도 안 하고 모이는 것 자체가 안 하는데 뭘 모여서 먹는 술자리가 있는 술집이라는 게 장사가 되겠어요.
술은 혼술하는 게 더 많아지잖아요. 요즘. 네. 기존에 식당 단체 회식하기 좋은 식당 만들어 놓고 테이블 잔뜩 깔아놓고 술집도 마찬가지 그렇게 했다면 혼자 먹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혼자 편하게 잘 먹을 식당 만드는 거, 혼자 편하게 잘 먹을 술집 만드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네. 이 변화를 받아들이는 건 거잖아요. 네. 거기다가 우리가 보통 트렌드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게 특이하고 신기한 걸 트렌드라고 착각해요, 자꾸. 자기가 모르는 걸 얘기하면 다 트렌드라고 오해합니다. 네. 트렌드는 특이하고 신기한 게 트렌드가 아니에요. 네. 특이하고 신기한 건 그냥 특이하고 신기한 현상일 때가 많아요. 그러다 금방 다 지나가요. 탕후루 특이하고 신기했죠? 현상이잖아요. 지나갔잖아요. 근데 탕후루 가게 차린다고 전국에서 수천 명이 자영업했다가 다 엎어진 거잖아요. 우리는 특이하고 신기한 걸 봐야 될 게 아니고 네. 특이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계속 봐왔던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질 흐름들을 봐야 돼요. 흐름이란 건 트렌드에서 분석해야 되고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가령 사람들이 경험에 대한 아까 경험 사치를 제가 얘기를 했으면 네. 이 경험 사치가 그럼 백화점만 하는 거고 우리는 상관없다 이게 아니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경험에 대한 욕망이 커진 거예요. 누군가한테 자랑할 때 가방, 시계, 물건 이 자랑은 더 이상 안 하는 거예요. 뭔가 자랑은 계속 해야 됩니다. 우리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나를 계속 보여주는 사람이니까. 가뜩이나 과시와 비교를 잘하는 한국인이니까. 뭘 보여야 되는데 물건을 못 보여주면 뭘 보여줄 거냐? 오늘 밥 먹으면 밥만 보여주겠습니까? 내가 먹으러 간 밥집은 뭔가 다른 경험치가 있다. 지금 깐부치킨 난리 났잖아요. 네. 깐부치킨 그 이슈 생기자마자 바로 뭐 AI 세트 만들어서 바로 팔고 네. 사람들은 그 치킨을 먹는 게 아니에요. AI 거물들이 그 테이블에 앉아있는 그걸 먹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렇죠. 그 경험을 먹는 거예요. 경험을 먹는 거죠. 물건을 먹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영역에 있는 자영업이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 뜨고 이슈가 되는 경험들을 계속 끄집어내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렇죠. 물건 파는 아무리 맛있는 치킨이어도 치킨은 세상에 맛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새로운 경험치를 끄집어낼 수 있는 머리를 계속 쓰셔야 되는 거죠. 그것도 그냥 새롭다 이게 아니고 네. 어디에 반응하는 그래서 사실은 신문 뉴스도 계속 보셔야 되고 자영업 하는 분들이 네. 트렌드의 변화도 계속 보셔야 되고 그런 공부는 나는 전혀 안 한다. 나는 그냥 있는 대로 하던 대로 계속 하는데 5년 전에 하던 거 지금도 하고 10년 전에 하던 거 지금도 하는데 계속 안 망했으면 좋겠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시대가 바뀌면 나도 바뀌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자영업 폐업 100만 얘기를 들었을 때 그만큼 경기가 어렵다 안 좋다 이 얘기만 할 게 아니고 그만큼 변화에 둔감한 분들이 많으시다. 이거 하나 생각하셔야 되고 네. 거기다가 자영업이라는 걸 너무 스테레오타입으로만 바라봐요. 관성적으로. 자영업하면 다들 식당, 카페 이거만 왜 자꾸 떠올리냐 이거죠. 네. 자영은 말 그대로 혼자 뭔가를 이뤄내는 거잖아요. 네네. 혼자 뭔가를 이뤄내는 거면 옛날 사람들은 그 시대에 AI 도구도 없었고 뭐 지식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것도 없었고 수십 년 전에는 뭐 먹는 거 이거밖에 없었으니까 그걸 했죠. 지금은 지식 기반의 정보 창업을 할 여지가 많아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솔로프리너 얘기하고 혼자지만 기업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 우리는 이걸 자꾸 주목해야 되는 거죠. 자영업이라는 게 대기업에서 내가 밀려났다, 뭐 일하다가 밀려났다, 혼자 있다. 그러면 치킨집 이게 말도 안 되는 공리잖아요. 적어도 자기 돈입니다. 남의 돈도 아니고 자기 돈으로 사업하는 거고 또 자기의 인생이 걸린 일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걸 너무 쉽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대학 갈 때도 뭐 대학 졸업장 한 개 가서 써먹을 거 별로 없는 시대인데도 대학 가려고 애들 몇 년 공부시킵니까? 길게는 10년, 짧게는 그래도 몇 년. 아무리 짧아도 1년은 미친 듯이 공부하고 학원비 얼마나 됩니까? 근데도 자기의 인생이 걸려 있고 수천에서 수억이 걸려 있는 창업을 하는데 누가 치킨집이 좋다, 어떤 데 좋다더라. 네. 이 말 몇 개 듣고 한다고요? 그러고 잘 안 됐다고 세상을 원망하냐고요? 이건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난 공부도 안 하겠고 그냥 변호도 안 따르겠고 그냥 하던 대로 하고 싶은데 돈 잘 벌고 싶다?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네네. 그러실 거면 그냥 내가 돈 안 벌고 있는 돈 어떻게든 조금 쓰면서 버텨볼까 이 궁리 하시거나
나는 자연인 이런 것도 좋고요. 사실은 산속에 들어가서 하는 것도 좋고 네. 삶의 방식은 여러 가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자영업이 우리가 좀 많은 편이잖아요. 많은 편인데 그만큼 내수 기반으로만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였는데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는 더 줄어들 거예요. 지금 소비가 양극점 소비라고 그래서 아주 비싼 것만 팔려요. 아주 싼 것만 팔리고요. 아주 비싼 것들은 명품이나 뭐 대기업들이 잘 만들죠. 아주 싼 것도 큰 회사들이 잘 만들어요. 다이소가 걔들이 큰 회사잖아요. 예. 조그만 회사들, 조그만 자영업이 걔들 어떻게 따라가요? 못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조그만 자영업들은 어중간한 거 했잖아요. 음. 이제 어중간한 건 못 삽니다. 그러네요. 내가 식당을 하건 뭐 술집을 하건 카페를 하건 아니면 뭔가 옷을 팔건 뭐 물건을 팔건 이게 아주 싸거나 아주 비싸거나 해서 시장을 만들 수 없다면 안 하는 게 좋겠죠. 어중간한 거는 점점점 소비가 안 될 겁니다.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소장님하고 지금 라이프 트렌드 2016이라는 뭐 명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시대 변화를 좀 읽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좀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역시 그 라이프 트렌드를 들여다봐야 되지만 또 우리가 당면한 이 현상 네. 하나가 인구 구조 변화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그 인구 구조 변화 중에 하나가 한 꼭지가 이 소위 말하는 이제 70년대생이 생애 주기상 생애 주된 일자리라고 보통 저는 표현하고 있는데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대거 퇴직을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규모 구조 조정이 앞에 놓여져 있어요. 이거는 저의 표현이 아니라 특히 이제 석유화학 산업이나 또 대규모 대미 투자를 단행해야 되는 26년 상황 하에서 우리나라의 설비 투자가 줄어들고 그런 과정에서는 안타깝지만 대규모 구조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는 70년대생 여러분들이 뭐 안타깝게도 뭐 구조 조정 혹은 뭐 퇴직 이런 것들이 단행될 수밖에 없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재취업할 만한 여건은 더 어렵죠. 그쵸. 네, 어려우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영업 창업을 하든가 아니면 말씀하신 그런 네.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이 굉장히 우리 한국 경제에 주어진 굉장히 어려운 난제인 겁니다. 풀어야 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질문을 좀 사실 드려보고 이게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큰 조직에서 이탈할 사람이 많아져요, 점점. 그렇습니다. 많아지면 그 사람들이 그러면 다 자영업을 통해서 꾸려나갈 수 있냐? 그 정도의 그건 내수 기반이 안 되잖아요. 아닌 그러니까. 거죠. 예. 안 되니까 누군가는 분명히 엎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영업이라는 게 예. 엎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덜 엎어지려면 네. 우리가 모든 자영업자를 다 구할 수는 없어도 그렇죠. 변화에 좀 잘 따라가는 사람들은 구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걸 하면 좀 더 괜찮을까? 음. 이런 거 하나 얘기해 볼 수 있을 텐데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 인테리어에 돈을 써요. 네. 한국에서 한 20년 전, 뭐 30년 전 미국에선 헌 집을 사서 새 집으로 막 멋지게 고쳐가지고 한 2배씩 팔고 이런 장사를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네. 한국은 그런 비즈니스가 안 되죠. 왜? 헌 집을 사는 순간 재개발할 때까지 버티는 거죠. 네. 인테리어에 한 푼도 안 주고 버티는 거예요. 네. 그리고 새 아파트를 사도 돈 안 쓰죠, 지금. 무조건 새 거니까. 네.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새 아파트를 사도 인테리어 하고 들어가요. 30평대를 보통 인테리어 하면 5천부터 시작해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기존에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앞에 보통 쇠로 된 난간들 많이 있잖아요. 베란다 앞에. 그거 보기 싫다고 많이 없애요. 유리로. 그리고 그거 없애는 김에 샤시도 바꿔요. 좀 더 베젤 얇고 통으로 된 걸로. 샤시를 건드리면 몇 천부터 시작하잖아요, 보통. 그렇죠. 우리나라의 창호 시장 자체가 굉장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창호에서 이 베젤이 또 굉장히 얇아지기 시작했고. 두꺼운 베젤 있어도 바깥은 보여요.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얇아지면 훨씬 멋지게 잘 보이겠죠. 뷰에 대한 욕망 자체가 극대화되고 있는 거예요. 10년 전에 압구정 현대 어떤 사람이 한강 보이는 쪽 사이드에다가 그 원래 기존에 있던 베란다가 크지 않으면 창이 크지 않으니까 그걸 좀 터가지고 한강 쪽에다 통창으로 만들었어요, 누군가가.
10년 전이니까 뭐 되게 큰 돈 썼겠죠. 그때는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 돈 자랑한다, 뭐 헛데 돈 쓴다, 뭐 했겠지만 전체 통으로 다 얼마나 집에서 한강 멋지게 잘 보이겠어요. 근데 지금은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 여력이 있는 집들은 다 그러고 바꾸고 있잖아요. 그게 다 돈이 들어간 대신 집의 가치를 반영시키는 거잖아요. 뷰를 선택하는 기준이 바뀌었어요. 네. 옛날 사람들은 뷰는 마지막 단계예요. 집값 따지고 평수 따지고 뭐 학군 따지고 교통 따지고 마지막에 뷰예요. 뷰를 마지막에 따지다 보니까 앞동 뷰 같은 것도 하잖아요, 사람들이. 네. 뷰를 먼저 따졌으면 누가 앞동 뷰에 살아요? 우리는 그걸 선택했던 사람들인데 지금 뷰에 대한 중요성을 따지고 뷰가 좋으면 프리미엄 몇 억 더 붙고 예. 이걸 받아들였어요. 그럼 이게 건설회사만의 얘기가 아니고 창호 시장, 인테리어 시장, 뷰만 바꾸지 않고 집안에 많은 걸 바꾸게 되는 거니까 이런 시장 자체가 얼마나 더 커질 수 있냐도 주목해야 되고 그러면 여기 연결되는 게 조명 시장, 가구 시장 다 연결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제 비싼 조명, 비싼 가구도 잘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비싼 자동차, 비싼 가방에 갔던 관심이 이쪽으로 옮겨가기 시작한다면 이쪽은 시장이 계속 만들어지겠죠. 뭔 장사를 하더라도 이왕이면 좀 떠가는 영역에서 장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점점 사람들이 사람하고 관계를 덜 맺고 도구하고 관계를 맺고 근데 도구하고 관계를 맺다 보니까 뭐 인형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쪽 시장도 커지고 누군가는 또 그걸로 장사해야 될 거고 네. 또 누군가는 그래도 난 뭐 동물이 필요해. 인간은 아니어도 그래도 생명체로 간다. 그러면 또 개, 고양이 관련된 시장. 계속 유한 시장이잖아요. 네. 뭘 할 거냐. 사람이 먹을 밥, 사람이 먹을 술, 사람이 먹을 커피 이 3대 업종만 주로 자영업에서 먼저 떠올렸다면 네. 고양이가 먹을 밥, 고양이가 먹을 음료 이것도 중요한 포지션이 될 수도 있고 네네. 그리고 사람들이 인형 좋아 인형이 입을 옷 이것도 중요한 포지션이 될 수 있고 네. 자영업에서 다뤄야 될 영역들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거 없이 그냥 관성적으로 뭐 먹고 마시는 이거 죽을 때까지 이런 건 안 없어져요 이미. 네네. 우리의 관성을 버리지 않고서는 안 될 거니까 70년대생 말고도 모든 자영업을 뭐 밀려나서 자영업하는 사람은 그 고민해야 되고 사실은 저는 70년대생은 걱정되지 않아요. 네. 이분들은 전혀 걱정되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밀려나도 잘 걱정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래서 꽤 하셨잖아요. 사회생활. 뭐 경제 여력도 어느 정도 만들어놨고 뭐 더 필요하겠죠. 제가 제일 걱정되는 사람들은 20대예요. 얘들은 일자리를 못 가질 수도 있어요. 기성세대들은 가졌어요 이미. 수십 년 해봤습니다. 네. 지금 20대들 요즘 우리나라에 공채 안 하잖아요. 대기업들이 공채를 안 합니다. 공채 삼성 빼고는 공채를 안 하고 다 경력직을 뽑고 네. 경력직을 뽑으니까 20대 갈 데가 없어요. 네. 얘들 경력도 쌓은 적도 없고 그렇죠. 대학이 경력을 쌓는 프로그램 만들어 준 적도 없고 지금 팔란티어 같은 회사가 최근에 나왔던 거 보니까 고졸 인턴십 하고 있잖아요. 거기 22주년이라서 그런지 올해 22명을 뽑았더라고요. 고졸을. 고졸 인턴십을 4개월 해가지고 얘들을 정규직으로 뭐 뽑을 기회를 준다는 건데 왜 4개월일까? 4년 대학과 대비시키려고 4개월 한 것 같아요. 플란테의 CEO가 대학 무용론을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옛날 대학은 어떤지 몰라도 요즘 대학은 4년간 쓸모 있는 걸 못 가르친다. 그건 맞죠. 왜냐면 지금 대학이 몇십 년째 비슷한 걸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몇십 년 전의 사회와 지금 사회가 완전 달라졌는데 선생부터 교육 체제부터 4년은 왜 바빠 죽겠는데 1년만 해도 되는데 네. 이걸 4년을 1년을 못 줄입니다. 그걸 줄이면 수입이 달라지거든요. 수입 구조가 달라지니까 못해요. 그러면 스스로는 변화를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팔란티어는 이미 예전부터 대학 졸업장을 안 보고 사람을 뽑는 회사 중에 하나잖아요. 주요한 빅테크들이 다 그러고 있는 중인 거고. 그러면 대학을 안 나와도 뭔가 자기만의 경험이 있거나 뭔가 똘똘한 친구들은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네. 근데 한국의 20대들은 어때요? 그렇게 안 키워봤어요, 다. 네. 다 입시만 시켜보고 대학 이거밖에 안 시켜봐가지고 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걱정됩니다. 걱정되죠. 그런데다가 일자리가 그렇게 주어지지 않는데 주어지는 일자리는 성에 안 찬다 그러고. 그리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럼 왜냐하면 그렇죠. 청년들이 경력을 가질 기회가 없는데 경력직만 뽑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기업이
청년들 경력 쌓으라고 투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여력이 그것도 없어요. 기업은. 없고요. 예. 기업은 지금 자기 일하고 뭐 사업 성장시키기 바빠 죽겠는데 그러면 당장 투입될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채용의 시대라고 불렀어요. 네. 사람을 뽑은 얘가 언제 쓸지 모르지만 우선 뽑아서 쭉 한 1, 2년 가르치다 보면 뭔가 좀 잘하는 데 나올 거고 하다 보면 늘겠지. 그리고 옛날에는 산업이 빨리 바뀌는 때가 아니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는 똘똘한 애가 좋겠다 싶어서 명문대 뽑고 스펙을 따졌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영입의 시대입니다. 들어와서 뭘 1, 2년 가르치고 이럴 자식이 없어요. 네. 오늘 오자마자 내일부터 일할 사람. 경력 있는 사람. 얘가 무슨 대학 나왔거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일을 지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냐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옛날 방식으로 살았고 옛날 방식으로 키워진 애들은 인재가 아닌 겁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선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들 인재에 해당되는 애들이 없는 거예요. 점점. 이걸 빨리 바뀌어져야 될 텐데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요즘 고등학생들의 태도, 그러니까 중학생들의 태도가 좀 바뀌었나 봐요. 중학생들은 한참 어린 친구들이잖아요. 네. 이 친구들이 그 옛날 우리는 공고, 상고 이렇게 불렀는데 지금 뭐 직업계고라고 불러요. 맞아요. 네. 그쪽으로 지원 많이 해요. 음. 옛날 사람들은 인문계고 떨어지면 공고, 상고 갔어요. 지금은 공고, 상고 떨어지면 인문계 가요. 경쟁률이 더 높아요. 거기가. 그 말은 지금 중학생들이 안다는 거잖아요. 네. 내 미래에 어설프게 저렇게 사무직 가겠다고 줄 서 있는 꼴보다는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손재주 뭐 블루컬러지만 이걸 가지고 가겠다. 미국에서 배관공 7년 차 이상 되는 배관공 평균 연봉이 석사급 평균 연봉하고 비슷합니다. 뼈 빠지게 열심히 공부해서 그 위치 된 애하고 현장에서 뭔가 그 위치 된 애하고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런 현장직은 장점이 또 하나 있죠. 아침 출근, 저녁 퇴근이 아니잖아요. 내가 맡은 일을 수행을 끝내면 집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배관공이 그 배관 업무를 1시간 만에 끝냈다. 그렇다고 일당 다 받아요. 1시간 했다고 1시간치를 받는 게 아니고 일당 다 받고 집에 가니까 워라밸 더 잘 되죠. 그렇죠. 근데 사무직은 그게 아니잖아요. 언제 얘가 생산적인 활동을 할지 모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잡아두는 거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방식에 대한 관점도 좀 바꿔야 될 텐데 놀랍게도 기성세대는 안 바뀔 거고 네. 20대들은 기성세대가 안 바꾼 영향을 받아서 못 바꾼 채로 만큼 자랐다면 지금 10대 초반들은 바뀐 거예요.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소장님께서 진단해 주신 대로 그런 측면에서 좀 희망을 좀 찾아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좀 중요한 인사이트를 좀 가져가게 되는데 우리나라 이 자영업 구조를 보면 이제 앞단에 이제 대기업들의 구조 조정이 일어나면 이제 대거 이제 퇴직의 시대가 오는 건데 이들이 대거 또 창업을 하기 시작한다면 또 대거 폐업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래서 폐업을 예고한 창업이 될까 굉장히 우려스러웠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는 네. 게요. 네. 대기업도 그렇고 중견기업도 거기서 한 20, 30년 일하신 분들은 네. 자기의 능력보다 자기 어깨 위에 있는 회사 이름의 능력치가 훨씬 큰 거예요. 네. 사실은. 네. 그 이름빨로 내가 수행했었던 일들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회사 간판 지워진 채로 내가 추진했다면 안 될 일을 내가 삼성 다니니까 이거 했다. 그러면 그 일 성과의 절반 이상은 우리 회사 이름빨인 거잖아요. 근데 나온다고 하는 순간은 회사 이름빨을 지운 채로 온전히 내 실력 갖고 판단해야 될 텐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자영업은 서비스업이잖아요. 네. 대기업이건 중견기업이건 상대적으로 지위가 높았던 사람들일 거잖아요. 70년대 전까지 있었으면 적어도 뭐 부장까지는 차부장까지는 갔을 거고 예. 어깨에 힘도 좀 줘본 사람들일 텐데 네. 서비스업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체질적으로 모든 걸 다 바꿀 국리가 좀 필요하고 네. 이걸 만약에 그냥 내보내면 안 되니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그런 프로그램들 좀 운영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퇴직자 프로그램을 예전에는 그냥 교양처럼 그냥 나가는 사람 미리 뭐 한 몇 달 동안 뭐 쉬게 하는 이런 프로그램 많이 했는데 이제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정말 치열한 현장의 걸 냉정하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분들이 헛된 환상 안 품고 이거 들어보고 영 자신 없으면 시작을 안 하게. 사업 창업 안 벌리고 그 퇴직금 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 재테크잖아요. 이게 그럼요. 벌려서 날려먹는 것보다 그럼요. 지고 아껴 쓰는 게 낫죠. 네.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계속 얘기를 했었지만 GPU다, 로봇이다, 반도체다 이야기가 계속 되고 있지만 네. 또 인간 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또 웅장하게 말씀을 주셔서 그렇죠. 오히려 그럴수록 더 인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뭐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그렇죠.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우선 예. AI 얘기를 여기저기 다 하잖아요. 네. 모든 산업, 모든 분야의 AI랑 연결 한 발짝이라도 안 걸린 데가 없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 이런 질문이 가능할 것 같아요. AI가 그만큼 인간을 자꾸 흉내내고 있고 인간의 영향을 따라하고 있고 기업들도 AI 도구를 잘 쓰는 직원들이 그렇지 않은 직원보다 효율성이 더 높아지고 네. 구조조정도 그렇게 자꾸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다 AI 타령하고 우리가 여기저기서 콘텐츠를 만들어도 사람이 직접 안 만들고 AI가 만든 거 자꾸 많아지고 맞아. 우리가 인스타에서 누구랑 만나도 얘가 진짜 사람인지 아니면 봇 계정인지도 자꾸 의심해야 되고 전 세계적으로 신원도용 사기가 급증해요. 네. 진짜 주민번호, 사회보장번호에다가 다른 가짜를 막 섞어가지고 하는 합성 신원 사기가 급증하는데 이렇게 사기해서 다 금융사라던가 뭐 여기 데미지를 주겠죠. 네. 우리가 만드는 인터넷의 트래픽 중에서 지금 사람이 만든 것보다 보시 만든 게 더 많아지기 시작했죠.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받을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네. 당신 사람 맞습니까? 살면서 한 번도 이 질문 받아본 적이 없어 우리가. 누군가한테 당연히 사람이죠. 사람인지를 누가 왜 물어요. 근데 우리가 뭘 써도 글을 쓰건 영상을 만들건 뭘 해도 사람 맞냐고. 네. 누군가와 화상 통화를 해도 요즘 다 페이크로 다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진짜 사람 맞냐고. 진짜 사람 맞음을 증명하는 게 인간 증명 기술이라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온라인에서건 뭐 증명하는 여러 가지 코드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많아지겠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월드 아이디 월드 코인 있잖아요. 네. 이거 뭐 홍채 인증하면 뭐 기본 소득처럼 준다. 기본 소득은 마케팅 메시지 같은 거고요. 걔들이 왜 이렇게 할까? 걔들이 뭐 어디 땅 파서 뭐 돈을 엄청 벌어서 막 퍼주는 걸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바로 인간 증명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확실히 인간으로 증명된 아이디만 갖고 있는 거잖아요, 걔들은. 그렇죠. 우리가 온라인에서 점점 가짜 계정 많아지고 봇도 많아지고 합성 신원 가짜다 점점 많아지는데 진짜 사람으로 인증된 아이디를 확보했다고 쳐보세요. 마케팅 할 때도 전 세계에서 기업들이 뭐 광고비 마케팅비 쏟아붓는데 사람도 아닌 것한테 마케팅비 쏟을 수는 없잖아요. 진짜 사람한테만 쏟아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사람임을 잘 확보된 플랫폼들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죠. 이미 월드 아이디는 비자 카드하고도 제휴를 맺어서 신용카드도 만들어둔 게 있고 틴더 같은 데이팅 앱하고도 제휴를 맺어서 일본 틴더에서는 상대방이 진짜 사람인지 아닌지 인증도 가능해요. 네. 우리가 누군가와 사진이 멋져서 대화하다고 친해졌는데 얘가 가짜인 거네요. 로맨스 스캠 하려고 나한테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인증이 된 걸 확인하면 얘 사람 맞구나. 여기저기서 진짜 사람임을 인증할 수 있는 환경들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죠. 네. 이런 비즈니스는 앞으로 더 많아질 텐데 옛날에는 사람들이 일을 되게 잘하면 기계 같다, 똑똑하면 컴퓨터 같다 이게 칭찬이었잖아요. 지금 그게 저주잖아요. 네. 너 곧 잘리겠구나 이게 컴퓨터 같다 기계 같다 소리잖아요. 점점점 기계가 사람 같아지는데 사람이 기계 같아지면 안 되잖아요. 네.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미션은 사람 같은 거예요. 진짜 사람 같은 거. 기계가 못하는 거. 기업에서도 점점 인재상을 바라볼 때요. 진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자꾸 주목하잖아요. 기술 능력이 중요하긴 한데 기술 활용 능력은 좀 있으면 상향 평준화가 돼버릴 거고. 네. 결국 남는 건 기술이 해결 못하는 거. 뭐 창의력이 됐건 뭐 사람을 잘 다루는 능력이 됐건 이런 건 기계가 못 해주잖아요. 이걸 얼마나 잘할 건가가 미래의 중요한 방향성이 되듯이 인간 증명은 기업 내에서도 조직의 역할 증명을 계속 요구할 거고 사람들한테. 증명이 안 된 사람들은 이제 집에 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게 소비에는 영향을 안 미칠까?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인간인지 아닌지를 증명을 받아야지 되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인류가 처음 맞는 거예요. 이건. 그렇네요. 이런 세상에서
그럼 산업도 바뀌고 기술도 바뀔 거고 그와 관련되는 기업에서의 인재상도 다 바뀔 텐데 우리의 욕망, 소비는 안 바뀔까요? 바뀌겠죠. 바뀌겠죠. 보통 뜨개질이나 도시락 하면 어떤 게 떠올라요? 뜨개질, 도시락. 도시락. 이 두 키워드를 들었을 때. 인간다움. 인간다우면서 되게 옛날 네네네. 느낌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놀랍게도 도시락을 한 번도 안 먹어본 급식 세대들 지금 네. 10대, 20대는 급식 세대여서 도시락을 안 먹어봤을 거잖아요. 네. 근데 얘들이 도시락을 싸요. 도시락을 싸서 내가 얼마나 이쁘게 쌌다. 그리고 거기다가 뜨개질도 해요. 네. 뜨개질 하면 이거 할머니 같은 느낌인데 요즘 애들이 왜 할까? 도시락과 뜨개질은 둘 다 내 손으로 직접 뭔가를 창조해내는 일이에요. 내 감각을 보여주는 일이에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기계로 만든 옷, 뭐 기계로 만든 음식이 아니고 네. 내가 직접 만든 이걸 가지고 인증을 하고 있어요, 애들이. 예. 나 이 정도의 감각이 있어. 네. 나 이런 거 할 수 손재주 있어. 예. 그 손재주가 기계가 대체 못하는 능력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제프리 힌튼 같은 뭐 AI 대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미래 유망직은 뭐냐 물으면 꼭 얘기하는 게 배관공대라 이런 얘기 꼭 하거든요, 그분이. 네. 배관공이 왜 필요하냐? 손재주잖아요. 네. 기술이 어느 정도 필요한 데다가 손재주도 있어야 되고 집은 미래에도 늘 필요하고 배관은 뭐 탈은 늘 나고 네. 거기다 집주택 배관도 필요하고 어디 탈 날지 모르니까 사람이 직접 가서 다 봐야 되니까 이거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기계가 사람의 손재주를 흉내내서 사람 배관공처럼 하려면 수십 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결국은 미래에 가장 중요한 거는 손으로 할 수 있는 사람만이 가진 역량. 네. 아까 얘기했던 뜨개질도 그렇고 도시락도 그렇고 아날로그 욕망이잖아요. 네. 요즘 20대, 30대들이 좋아서 많이 가는 행사들을 보면요. 도서전도 많이 갔고 문구박람회 같은 것도 갔고 네. 무슨 레코드 LP 같은 전시회도 갔고 무슨 독립출판물 전시회도 갔고 네. 애들이 많이 가요 다. 거기다 불교 전시회도 가요. 맞습니다. 여기 왜 가냐? 이 모든 게 다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아날로그 컨텐츠 행사예요. 우리가 온라인 디지털 이게 보편적 환경이라고 생각해서 다들 여기에 살고 모든 욕망이 아날로그가 아닌 디지털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흔해졌잖아요. 디지털. 네. 온라인이 흔해졌잖아요. 네. 옛날 사람들은 누가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 나오거나 뭘 OTT 서비스 나오면 나 그거 먼저 지금 하고 있어. 앞서가는 느낌이었다면 지금 아직도 그런 거 있어. 요즘 가난한 사람들은 OTT하고 틱톡하고 놀고 있고 부자들은 진짜 세상에서 진짜 경험 쌓으면서 사람하고 놀잖아요. 네. 아날로그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어요. 네. 인간다움의 증명 요소 중에 하나가 아날로그예요. 그래서 아날로그 관련되는 쪽의 시장이 새롭게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건 거고 이런 시장의 흐름 속에서 그러니까 in real life라고 해서 진짜 삶을 어떻게 보여줄 건가. 네. 만약에 어떤 인플루언서들은 상당수가 온라인이 아니었다면 존재감을 못 만들어낼 수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소셜 미디어 없고 이랬다면 그냥 뭐 존재감 없이 그냥 일반인일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이 덕분에 변화 덕분에 수백만이 자기를 좋아하고 돈도 엄청 벌고 이런 사람들이 유명해지고 돈도 많이 있으면 인스타그램에 주로 어떤 걸 올리는지 아세요? 다 아날로그에게 몰려요. 디지털에서 자란 사람이고 이걸로 득을 받지만 예. 다 내가 어디서 뭘 맛있는 걸 먹었다는 둥 내가 어떤 사람하고 놀았다는 둥 어디 여행 갔다는 둥 이 얘기에 몰려요. 예. 진짜 사회적 지위가 되는 거예요. 아날로그에서의 경험 자체가. 네. 그래서 인간 증명 시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변화들에서 소비의 변화, 그 속에서 뭐 새로운 욕망의 변화도 있을 거고 이런 소비의 변화와 연결되는 게 바로 경험 자체예요. 네. 인간 증명과 경험 자체는 일종의 세트 같은 게 될 텐데 경험은 인간만이 가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기계가 경험을 굳이 쌓을 필요는 없을 테고. 그러면 왜 경험에다가 사치를 붙였나? 우리가 보통 사치라고 얘기하면 물건이었어요, 다. 소유가 사치였어요. 네. 뭐 가방이 됐건 시계가 됐건 자동차가 됐건 다 물질적인 그 물건을 가지고 사치를 해왔어요. 수많은 럭셔리 브랜드들도 그 물건 파는 걸로 다 돈을 많이 벌었었고.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퍼스널 럭셔리 굿즈라고 해서 다 손에 쥐는 물건들 시장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올해만 하더라도 우리가 알 만한 웬만한 명품 브랜드들은 대부분 다 마이너스예요. 네. 근데 여행, 고급 숙박, 다 경험, 고급 경험은 다 성장이 플러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럭셔리 업계 내에서도 우리 경험 쪽에 뭐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들
비싼 호텔 짓고 지금 LVMH가 호텔 하나 짓고 있고 그리고 LVMH의 대표 브랜드 루이비통 같은 경우는 맨하튼에 원래부터 있던 그 플래그십 스토어를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는데요. 리모델링하는 공사장에 가림막이 여행용 트렁크예요. 가서 보면 깜짝 놀라는 게 보통 공사장이라고 딱 공사장처럼 생겼잖아요. 다 여행 대형 걸리버 여행기에 온 것 같은 대형 트렁크를 쌓아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가림막 만드는데 6개월 걸렸대요. 가림막이면 뭐 빌딩 한 개 살 수도 있어. 꼬마 빌딩은 뭐 한두 개 사겠죠. 네. 왜 가림막에 공을 들이냐. 그 가림막이 바로 여행용 트렁크고 여행용 트렁크는 루이비통의 모태예요. 이 회사가 19세기 유럽의 부자들 귀족들이 여행 다닐 때 호화 열차 타고 여행 많이 다녔는데 그때 다들 그 네모난 각진 이거 끌고 다녔단 말이에요. 네. 루이비통이 지금 호텔 처음 짓는 거기에 공사장 가림막도 트렁크예요. 여행용 트렁크. 우리가 여행, 고급 여행 시장, 이 시장에 뭔가 메시지를 강력하게 주고 있는 의미도 좀 있을 거고. 이런 상황 속에서 국내에서 재밌게도 백화점 한 군데에서 여행업에 진출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백화점이 빅3라고 얘기하는 백화점들이 네. 팬데믹 끝나고 굉장히 장세가 잘 됐어요. 명품 시장 때 제일 뜨거웠잖아요. 네. 보복 소비라는 얘기 나오면서 엄청 잘 됐어요. 그렇죠. 근데 작년, 재작년 정체 상태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 좀 멈춰 있어요 시장이. 네. 돌파구를 찾아야 되겠죠. 근데 백화점 중에서 신세계 백화점이 지난 8월부터 비아 신세계라는 여행업을 시작했는데 백화점 중에서는 처음 한 거고 우리나라의 여행 회사가 2만 개입니다. 박 터지는 시장이에요. 이 치열한 시장에 저희들은 왜 들어왔을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니 뭐 대기업이라고 간판 좋다고 들어와서 뭐 해먹으려고 왔나 싶겠지만 여기서 파는 여행은 좀 달라요. 이건 무조건 성공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파는 여행은 비싸거든요. 1인당 보통 뭐 상품이 한 3천만 원대가 많습니다. 3천만 원을 내면 뭐 세계일주 시켜주지 아니에요. 3천만 원 내봤자 뭐 일주일밖에 안 다녀요. 네.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에 보통 우리가 갈 수는 있죠. 누구나 여행 많이 가니까 요즘 비행기 타고 뭐 갔다 와요. 근데 그렇게 간 거와 네. 세계적인 어디를 가는데 거기를 유명한 건축가와 같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명한 건축가랑 같이 가면 설명해 주겠죠. 건축물을 봐도 우리끼리 갔을 때는 저거 그냥 유명하다로 끝날 텐데 저게 어떻게 된 이유부터 쭉 사연을 설명해 주면 들을 게 많을 거고. 근데 그걸 뭐 2, 30명이 깃발 두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오붓하게 한 4명 가거나 많이 가야 6명 가고 그러면 같이 밥도 먹어가면서 건축 토론도 해가면서 얼마나 재밌겠어요. 네. TV에서 보는 사람하고 같이 돌아다니고 전문가랑 돌아다니니까 그리고 만약에 북극 가보고는 싶지만 이게 엄두가 안 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또 세계적인 탐험가와 함께 북극을 같이 간다. 이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경험이겠죠. 이런 거 딴 데서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갔다 오고 나면 친구들한테 자랑하기가 엄청 좋죠. 북극 가봤어? 이 얘기가 남들 쉽게 갈 수 있는 데 갖고는 우리가 반응도 잘 안 해요. 다들 여행을 가본 사람들이니까. 근데 남들 안 가본 거, 남들이 엄두도 못 냈던 거 이런 걸 돈으로 해결해 주는 시대가 된 거죠. 거기다가 백화점에서 VIP 고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백화점의 VIP 그러니까 전체 고객 수에서 VIP 고객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 안 돼요. 우리 모두가 백화점 다 가는데 네. 다 간다고 다 VIP는 아니잖아요. 그럼요. 근데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신세계 백화점 같은 경우는 2020년에는 한 31%였다가 2024년에는 45%까지 올라갔고 네. 올해 지나고 정상에 보면 더 올라가 있을 겁니다. 예. 다른 백화점들도 대부분 다 40%대 후반이니까 거의 50% 언저리입니다. 네. 절반을 사요. 오는 사람들 중에서는 전체 몇 프로 안 될 텐데 네. 절반을 사줍니다. 백화점은 더 이상 물건 많은 리테일업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VIP 데이터를 가장 잘 확보한 VIP 비즈니스하는 플랫폼이 백화점이에요. 그럼 그들이 좋아하는 거 자꾸 팔아야 되겠죠. 그렇죠. 올해 백화점에 VIP가 된 사람은 내년에도 되고 싶어 할 텐데 맨날 가서 가방만 살 수 없잖아요. 근데 여행은 1인당 3천 몇백이라고 그러면 2명이 가면 금방 7천 되고 2번 갔다 오면 금방 1억 얼마 되니까 포인트 금방 올라가죠. 포인트를 계속 쌓으면서 VIP가 되고 싶은 뭐 하이엔드 고객에게도 괜찮고 거기다가 새로운 경험을 가지고 남들에게 어필하기에도 괜찮고 사실 이게
엄청나게 제일 비싼 상품은 아닙니다. 네. 국내 얘들이 하기 전부터 하이엔드 여행 시장이 있었어요 원래. 그동안 그 회사에서 팔았던 것 중에서 제일 비쌌던 게 한 1억 5천짜리 1인당 1억 5천짜리 상품이 있었습니다. 1억 5천이면 뭐 세계 일주는 안 시켜주고요. 제트 비행기 전용기 타고 세계 대륙을 옮겨. 근데 그래봤자 뭐 한 열흘인가 얼마 안 돼요. 짧잖아요. 1억 5천이나 내는데. 근데 모든 숙박은 아만 리조트에서 자고 좀 비싼 리조트가 있습니다. 아만. 그리고 뭐 박물관 같은 데 가도 줄 서는 게 아니고 전선에서 들어갈 수 있고 돈은 많은 걸 해결해 주잖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 포인트인가 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경험사치 얘기하면 부자들의 얘기고 나랑 상관없어라고 자꾸 생각할 텐데 네. 시장은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거죠. 내가 저걸 살 수 있어 없어보다 네. 저런 흐름이 돈이 되고 있구나. 그럼 누군가는 투자로서 바라볼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는 사업으로서 바라볼 수 있는 거지 다 소비로만 바라보지 말자는 거죠. 난 저 비싼 여행 못 가. 그렇다고 나 이거 관심 안 가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럭셔리 업계가 가방 팔고 시계 파는 시장에서 고급 숙박이나 여행 쪽으로 노선을 다 튼다? 그러면 그걸 잘하는 럭셔리 회사가 더 많은 기회를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네. 더 잘하는 회사를 찾아야 되겠죠. 우리는. 그렇죠. 투자를 하더라도 럭셔리 업계 내에서도 이런 판단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거고 참고로 LVMH 같은 경우는 계열사 중에 벨몽드라고 기차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 19세기 때 귀족들이 탔던 그 호화 열차 오리엔트 익스프레스 추리 소설에서 나왔던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실존합니다. 이런 기차들을 LVMH 계열사 벨몽드도 운영하고 있고 아르코 그룹 호텔 체인으로 유명한 아르코 그룹도 운영하고 있고 이탈리아에서 비싸요 되게. 사진으로 나중에 기차 실내 사진을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그동안에 봐왔던 기차와는 비교도 안 될 거고 기차는커녕 아주 고급 호텔하고도 비교해도 뭐 훨씬 뛰어날 만큼 멋진 공간이에요. 실내 공간이. 아주 비싸죠. 네. 근데 그런 공간들이 점점 소비가 되기 시작하는 건 거고 이걸 한국에 있는 하이엔드 고객들도 알아채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돼요. 모든 시장은 모르면 안 돼요. 알고 나면 욕망이 되고 알고 나면 시작이 되는데 한국에서도 이제 유명한 연예인들이 아만 리조트 같은 데 갔다 오면 인스타에 올립니다. 옛날에는 안 올렸을 거예요.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포시즌이 더 비싼 줄 아는 사람들한테 아만 어떻게 올리겠어요. 근데 점점 어떤 공간이 더 비싸고 뭐가 더 좋고 가격의 문제가 아니고 경험이 다른 거잖아요. 경험의 질 자체가 다른 거잖아요. 그냥 숙박하는데 잠만 잘 재워주고 침대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거기에다가 어떤 프라이빗한 서비스가 있고 어떤 경험 현지인들이 누릴 만한 특별한 걸 할 수 있냐 이게 달라지는 건데 그런 걸 잘해주는 서비스에 한국 사람이 눈뜨기 시작했고 이건 시장이 커지는 거고 이렇게 시장이 제일 비싼 데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네. 그 다음 시장, 그 다음 시장, 그 다음 시장이 움직여요. 지금 3년 연속 수입차 판매대수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명품 시장 국내에서 계속 줄어들고 있고 젊은 친구들도 더 이상 카푸어 안 할 겁니다. 카푸어라는 게 돈은 없지만 벤츠를 사서 하차감을 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뭔가 쪼달려가지고 카푸어가 된 거잖아요. 네. 짝퉁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죠. 돈은 없는데 저걸 갖고 싶어서 짝퉁을 사는 건 거죠. 네. 짝퉁도 안 사고 뭐 비싼 차도 안 사요. 현대차 사겠다는 거예요, 그냥. 현대차 좋습니다. 예. 그러면 내가 벤츠를 탐냈던 사람이 현대차를 타는 순간 차액이 생기죠. 그 차액만큼 내가 여행을 더 가겠다. 내가 남들이 못 간 경험, 뭐 미슐랭에서 한 번 더 먹겠다. 네. 이런 걸 자랑하는 건 거죠, 이제. 네. 이것도 어찌 보면 지금 시대에 사람들의 선택과 새로운 집중이 되는 거죠. 정말 지금 소장님께서 이렇게 거의 정말 명강사답게 정말 명사로도 유명하시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에게도 많은 인사이트를 주고 계신데 이 메시지 중에 지금 마지막 메시지도 중요하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착안한 게 중간에 하나 있어요. 제가 말씀을 절대 끊으면 안 되겠다라는 사명감에 제 말씀을 안 끊었는데 네. 정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뭐냐면요. 받아 적었습니다. 제가 네, 뭐냐면 일단 로봇이 상당 부분의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과정에서 네. 진짜 인간을 찾게 된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어떤 럭셔리 마켓이 부상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네네. 이제 진짜 인간을 찾게 된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 인간 증명이라는 화두가 우리에게 속상함을 주는 화두입니다. 네. 우리가 살면서 한 번도 고민 안 했던 게
당연히 사람인데 내가 사람을 왜 증명해야 돼요? 근데 사람 같은 애들이 자꾸 튀어나오니까 사람도 네. 아닌 것들이. 네. 그러면 그 속에서 내가 증명하고 내 가치를 만들지 못하면 내 역할은 없는 거잖아요. 네. 기술이 발달해서 그 기술의 수혜로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진다. 이거는 복지의 영역으로 풀어나갈 문제인 건 거지. 일자리의 영역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준다는 사실 쉽지 않잖아요. 네. 왜냐하면 기술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주는 답을 자꾸 내서 10명이 할 걸 5명이 하게 만들고 좀 지나면 5명이 할 걸 1명이 하게 만들어주는데 그럼 나머지에 대해서 일을 시킬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5일 하던 걸 그러면 하루씩만 합시다 이렇게 쪼개가지고 조금 하거나 아니면 일 안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지의 혜택을 줘서 뭐 놀아도 우리가 충분히 사회교육 할 수 있게끔 봉사라던가 이런 쪽 할 수 있게끔 뭐 찾아주거나 이런 것도 기업이 할 일이 아니고 사실은 정치나 뭐 정부 쪽에서 할 일인 거죠. 그래서 AI가 주는 변화에 대해서 기업은 기본적으로 좀 냉정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50년 전 아니면 30년 전에 세계적으로 뭐 시가총액이라든가 기업 가치가 최상위권에 있던 기업들이 여전히 최상위권에 없는 데 많죠. 있는 것도 있지만 사라진 거, 얘가 어디 같이 하는 거 많잖아요. 그럼요. 그게 다 내가 하던 업이 세상이 바뀌었는데 어떻게든 끌고 가볼까? 이거잖아요. 네. 필요할 땐 과감하게 좀 아쉽지만 좀 자르는 결단도 좀 필요한 거고 그게 사실 오히려 인간다움인 거죠. 팔다리 한 개 자르면 살 수 있는데 어떻게 계속 버티다가 정말 다 엎어져 버리는 경우도 생기니까 좋습니다. 지금 시대 리더에게 가장 필요한 것도 이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결단은 사람밖에 못 하잖아요. 최근에 AI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모든 분야에서 다 AI를 갖다 붙여서 뭔가를 만들던데 네. AI 리더십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서 아니 저기다가 리더십을 저기 붙이면 뭐가 될까? 리더십이란 거 자체가 엄청 망가질 텐데 네. AI가 완전히 기술적으로 뭔가 하더라도 리더십만큼은 고유하게 이거는 사람만이 하는 쪽으로 뭔가를 풀어놔야 되는 거지. 네. AI가 아무리 뭔가 똑똑한 척 굴어도 사람이 걔를 리더로 모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소장님께서 또 명확하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또 조망해주고 계시고 그럼에 따라서 경제적 어떤 트렌드도 이런 식으로 기업의 움직임도 이런 식으로 좀 상당 부분 움직이고 있음을 좀 조망해 보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말씀 주셨던 그 굉장히 중요한 흐름 중에 앞부분에서 이제 자동차 이야기를 또 해주셨었는데 특히 요즘 뭐 MZ 세대 분들도 소비 트렌드도 가성비 더하기 플렉스 의 움직임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또 책에서도 그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만 뭐 다이소에서 아끼고 또 미슐린에서 오히려 쓴다 뭐 이런 문장도 또 남겨주시고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게 네네. 많은 분들께 좀 감명을 주시는 것 같아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이소가 10년 동안 뭐 매출이 말도 안 되게 수직 상승 계속 해 오고 있고 네. 지속적으로 다이소뿐이 아니라 무신사도 마찬가지. 무신사 네. 스탠다드 옷도 계속 잘 팔리고 네. 옛날 사람들이라면 다이소에서 물건 사는 사람이야? 돈 없구나. 만약에 명품백 돈 있구나. 네. 이 각도로 봤을 거예요. 네. 지금은 똑같은 사람이 일상용품이나 화장품은 다이소 가서 사고 예. 가방은 에르메스 갔다가 밥은 미슐랭 갔다가 예. 옷은 또 무신사 갔다가 같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네. 옛날에는 이 개념이 아니었잖아요. 부자면 다 비싼 거, 돈 없으면 다 싼 거. 지금 막 섞여 있잖아요. 네. 이게 진짜 모두가 부자는 아니지만 내가 좋은 거 비싼 거 뭐 하나를 가지려면 돈이 충분히 않다면 어딘가에서 돈을 좀 아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다이소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화장품도 옛날에는 화장품 하면 대기업 화장품이었죠. 네. 화장품은 아무래도 퍼시픽 이 느낌이었잖아요. 네. 그 회사가 제일 큰 회사고 매출도 제일 컸었고 네. 지금 안 그렇잖아요. 지금은 중견 회사, 뭐 중소 회사가 만들어내는 브랜드들이 점점점 많아졌고 뭐 중소로 시작했지만 지금 시가총액이 아무래도 훨씬 넘어서는 회사도 있고 뭐 ODM으로 모든 회사들의 화장품 만들어주는 그 회사도 굉장히 커졌고 네. 누구나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돼버린 거잖아요. 이건 소비자가 그 선택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옛날 소비자는 나는 브랜드, 나는 대기업, 더 비싸도 나는 그게 좋아 이거였다면 네. 지금은
따지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저걸 좋다고 생각했지 몰라도 나는 저 비싼 브랜드의 브랜드 값을 따지는 게 아니고 내가 검증해 보겠어. 훨씬 싸지만 이게 나한테 더 맞는 것 같아. 그럼 이거 내 시대는 이게 내가 원하는 내 명품이야. 옛날 명품들이 젊은 친구들에게 잘 안 먹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이가 있는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게 명품으로 여전히 각인돼 있는데 네. 애들 입장에선 엄마가 쓰던 거예요. 고모가 쓰던 거고 삼촌이 쓰던 거예요. 네네. 내가 저걸 쓰다 난 노땅처럼 자꾸 느껴지는 거고. 음. 그리고 MZ라는 표현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아, 안 됩니까? 왜냐면 밀레니얼 세대가 벌써 한 40대 초반 중반 벌써 밀레니얼 나이가 한 43까지 갔어요. 네. 그럼 우리가 보통 MZ라고 쓸 때는 거의 20대에서 기껏 해봤자 30 초반까지를 보통 타겟으로 얘기를 할 텐데 네, 네. 이미 40까지 갔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Z세대라고 특정 짓거나 네. 아니면 20, 30대 요게 훨씬 더 명쾌해요. 아, 20, 30대. 네. 나이를 계속 먹어가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비의 태도에서 왜 그러면 막 섞여서 사느냐. 네. 이게 경험 사치에 대한 거와 연결되는 게요. 네. 미슐랭을 먹거나 좋은 여행 다 돈이 필요하잖아요. 경험이라는 건 다 돈이 필요한데 네. 누구의 경험을 따라 하느냐. 지금 시대에 욕망하는 경험의 대상은 올드머니의 경험이에요. 진짜 부자들의 경험. 오랫동안 부자였던 사람들의 경험. 갑자기 부자가 된 뉴머니의 경험을 따라 했던 게 과거예요. 갑자기 부자가 되면 차부터 바꾸고 시계부터 사야 되고 반짝반 목에 막 다이아 뭐 금목걸이 걸어야 되고. 네.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은 갑자기 내가 부자임을 인증하려고 티나는 비싼 것들을 소비해 왔었어요. 그렇죠. 그걸 뉴머니 소비, 우리말로 하면 졸부가 되는 건데 아. 이걸 전 세계가 한 100년 해왔어요. 다 이것만 하다가 제가 재작년에 트렌드 키워드로 제시했던 게 올드머니인데 몇 해 전부터 전 세계에서 흐름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그 부자 티내는 게 좀 촌스러워졌고 아, 옛날부터 부자였던 사람은 부자 티 안 내겠죠. 그렇죠. 돈이 없다가 생겨야 이제 와 막 끌어오를 거 아니야. 자랑하고 싶은 욕망이. 네. 근데 태어났더니 이미 내가 숨만 쉬어도 내 어깨 위에 100억 이상은 떨어질 것 같은데 뭔 돈 자랑을 해요. 돈이 없는 채로 태어났다가 내가 벌어가지고 1억 벌고 2억 벌고 코인 이렇게 돈 자랑할 맛이 나는데 부자는 부자 자랑을 안 한다. 부자는 돈 자랑을 안 한다. 기본적으로 돈이 기본값이면 그렇죠. 우리가 갖고 있는 물건 중에서도 내가 기본값으로 갖고 있는 건 자랑 못해요. 왜냐 자랑이란 건 없다가 결핍됐다가 뭔가 생겼을 때 우리 욕망이 끌어올라가는데 맞아요. 기본값 포르쉐를 갖고 싶은 사람들이 막 수십 년간 탐하다가 포르쉐를 가져보세요. 그때부터는 자랑하고 싶죠. 자랑하다 좀만 하다가는 또 지나가요. 에이 타봤더니 별거 없어. 네. 딴 걸 넘어가요. 네. 욕망은 채우면 넘어가요. 가지기 전이 제일 욕망이 제일 커요. 그렇죠. 근데 원래부터 대대로 부자였던 사람들 이미 집에 뭐 벤틀리 굴러다니고 포르쉐 네. 할아버지가 쓰던 거 뭐 50년 전에 있고 막 이러면 예. 내 욕망의 가치가 남에게 돈을 가지고 자랑하겠다 이거보단 예. 좋은 그림, 뭐 미술, 예술에 대한 걸 한번 내가 깊이 한번 탐구해 보겠다. 학문도 보면 주요한 대학에 건물도 지어주고 이런 거 누구예요? 다 전통적인 부자들이 다 건물 지어주고 하잖아요. 아 저거 해서 내가 칭찬 받아야지 이것보다 학문에 대한 탐구나 아니면 미래 세대한 거라던가 이런 욕망들이 더 있는 거예요. 내가 번 돈으로 아파트 사고 돈 자랑해야지 이거보다 이미 돈이 되게 많으면 아 내가 우리 사회에 뭐 해줄까? 우리 가문이 갖고 있는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 뭐 하나 만들어줄까? 문화예술? 사람들이 볼만한 공간 만들어줄까? 미술관은 왜 다 우리나라의 미술관은 다 재벌가에서 다 만들었잖아요. 네. 우리나라 미술관뿐이 아니고 뭐 뉴욕도 그렇고 세계적인 미술관 가면 따져 보면 다 옛날 대대로 물려온 재벌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걸 미술관 운영해서 입장료 받아서 돈 벌어야지 이렇게 만든 게 아니잖아요. 내가 세상에 좋은 거 내가 한번 만들어 줄게. 네. 이런 가치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부자들이 경험을 쌓기가 쉽죠. 예술도 충분히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이 잘하는 건 거지. 어릴 때부터 클래식 공연을 아빠 따라서 할아버지 따라서 계속 간 애들은 어른이 되어도 계속 들었으니까 너무 익숙하고 즐겁고 재밌는 거잖아요. 네. 근데 한 40대 가지고 이제 돈 좀 많이 벌었으니까 내가 어깨 안 힘주고 뭐 조성진 콘서트 한다니까 뭐 좋은 데 가서 앉아서 보고 몰입이 안 되겠죠.
평소에 안 들어봤으니까. 아무리 비싼 거 막 가도 지루하고 막 좋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네. 누려봐야 아는 거잖아요. 오랫동안. 음. 왜 지금 시대에 갑자기 젊은 친구들이 그림을 사려고 하겠어요. 그림을 사서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투자는 비싼 그림만 투자가 되잖아요. 유명한 작가의 비싼 그림들이나 사놓으면 나중에 오르는 건 거지. 애들이 살 수 있는 그림은 해봤자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그림인데 죽을 때까지 이거 못 팔아요. 이런 거 사면. 근데 왜 사냐? 전통적인 부자들이 그림을 샀던 가장 큰 이유는 투자 목적이 아니고요. 원본이라서 산 겁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원본을 지가 가지는 거예요.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걸 수백 년간 해왔어요. 유럽 부자건 한국 조선시대 부자건 원본을 내가 독점하는 거예요. 그 맛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거실로 놓고 자기 혼자 보는 거예요. 그게 현대가 되면서 절세, 뭐 투자 이 개념으로 플러스가 된 건 거지. 비싼 물건 사고 싶다 이 욕망하고 원본을 갖고 싶다 이 욕망은 다른 장르잖아. 그렇죠. 비싼 물건 갖고 싶다 그러면 포르쉐 에르메스를 사는 건데 얘들이 비싸긴 비싸도 흔하잖아요. 돈만 있으면 많잖아요. 근데 그림은 어떤 작가가 무명 작가라고 하면 그림은 안 비싸겠지만 원본이잖아요. 한 개밖에 네. 없잖아요. 네. 이 무명 작가가 가격을 보고 사는 게 아니고 저 그림은 내 마음에 쏙 들어. 내 취향에 맞아. 이걸 샀다가 가령 한 20년 뒤에 저 작가가 되게 큰 거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 안목이 멋지게 잘 맞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 와, 돈 벌었구나. 이게 아닌 거잖아요. 돈이 기본값이면. 돈 벌었구나 보다 역시 내 안목이 맞네. 아. 결국 이런 태도는 부자들의 그러니까 전통적 찐 부자들의 태도인데 이 태도들을 수년째 계속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 관심의 연장선상에서 경험사치라는 욕망들이 터져 나오는 거고요. 그 시장은 계속 커질 겁니다. 저는요. 그 소장님 말씀 속에 굉장히 많은 그 영감들 좀 여러 가지 다른 그 확장되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됐거든요. 좀 전율도 돌았고요. 어떤 생각들이냐면 그냥 좀 다른 개념일진 모르지만 왜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일까? 왜 이렇게 저명한 학자들, 석학들은 겸손할까? 그들은 이미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소위 정말 석학들일수록 겸손하고 이 겸손의 미덕을 갖춘 분들이 이제 저명하고 유명하고 이런 분들이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방금 이룬 게 아닌 거예요. 맞아요. 에? 이게 전 그래서 그런 맞습니다. 부도 마찬가지. 네네. 방금 이룬 게 아닌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자랑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찐 전통적인 부자나 예, 큰 뭐 석학이나 유명한 분들이 예, 온전히 내 힘 때문에 이게 된 게 아니다. 사회적인 도움을 받았다 내가. 아, 사실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예. 내가 태어난 시대가 조선시대 태어났고 이랬으면 뭐 똑똑함으로 승부 걸기가 어려운 환경이다. 네, 힘으로 승부 걸 환경에 잘못 태어났으면 다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네, 아무리 석학이어도. 네,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내가 내 힘, 내 능력으로 다 했어 이게 아니고 네, 갑자기 돈 번 사람들일수록 갑자기 졸부나 갑자기 뭐 코인으로 뭐 이런 애들일수록 예, 내가 잘나서 내가 벌었어 이 국리가 자꾸 돼요. 이 머릿속에. 근데 전통적인 부자가 됐건 뭐 오랫동안 뭔가 이룬 사람들은 이게 사회 빚이구나. 내가 똑똑한 뭐 이것 때문이 아니고 우리 사회가 다 받쳐줬고 운도 좀 따랐고 이러니 내가 거둔 걸 이 사회에 돌려주는 게 이게 당연한 뭐 기본적인 상식 같은 건 거죠. 전통적인 부자가 대대로 그 많은 돈을 우리 사회에 기여를 하는 쪽에 계속 돈을 쓰는 이유가 네. 착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건 사회 때문에 벌어서 사회와 같이 공유해야 된다는 인식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게 유럽의 부자들이 옛날부터 이어져 왔던 수백 년간 이어져 왔던 그 태도고 그 태도가 한국의 지금 부자들도 자연스럽게 다 전수를 받은 건 거고 네, 만약에 어떤 부자가 그런 거 없이 막 돈 자랑만 자꾸 하고 이상한 짓만 자꾸 지 잘난 척만 자꾸 한다 그러면 전통적 부자는 아닌 거예요. 지금 네, 갑자기 돈 번 건 거죠. 네, 이러면 사실 금방 꺾어지죠. 세상에 아무리 밝은 빛도 시기가 조금만 지나면 다시 꺾어지잖아요. 네. 유명한 스타들도 갑자기 꺾어지고 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내가 나만 잘난 게 아니다. 오랫동안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래 가죠. 조용필 선생님 같은 경우 여전히 조용필이잖아요. 네,
그 시대 때 그 정도의 네임드가 있었던 비슷한 급의 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여전히 조용필로 남아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잘. 그러면 그분이 평소에 계속 나와서 뭐 행사 다니면서 돈 이러지 않잖아요. 어찌 보면 어떤 포지션으로 살아가느냐 우리가 지금 당장 경제 활동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사회적 활동에 있어서는 이 모든 게 사회와 함께 나눌 일이고 네. 이 사회 한국 사회 때문에 내가 성공했고 이 관점이 필요한 거죠. 뭐 헬조선 뭐 이런 얘기한 사람도 있긴 하지만 네. 엄밀히 따져 보면 만약에 그분들이 한국이 아니고 더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났다면 지금 우리나라에 좀 3D 업종의 일자리들은 한국 사람들이 안 하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어디서 가장 많이 해요? 스리랑카에서 많이 옵니다. 네. 제3세계에서 많이 와요. 제3세계에 있는 친구들은 한국에 오고 싶어서 그 나라에서 대학 졸업하고 그 나라에선 엘리트여도 한국에 와서 생산직 하려고 한국으로 오려고 네. 몇 달간 공부하고 맞습니다. 돈도 엄청 크게 들여서 준비해서 와요. 그렇죠. 그들에겐 새로운 미래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그 친구들이 10년쯤 지나보세요. 한국에서 벌고 그걸 가지고 돌아가면 자국에서 뭔가 더 벌리겠죠. 그 나라의 경제 성장이 우리보다는 훨씬 가파르겠죠. 그럼요. 한국은 뭐 좀 정체된 상태니까. 10년 후쯤 지나면 한국에 있는 20대가 한 30대가 되고 40대가 됐던 그 아이가 어떤 미래를 가져갈까와 스리랑카에서 한국에 와서 했던 걔가 미래가 완전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맞이한 이 환경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감사도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주어진 이 환경 우리 자체가 사회를 다 바꿀 수는 없어요. AI가 뭐 일자리 그렇게 대체한다. 나 AI 싫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면 이 환경 자체를 우선 내가 받아들인 다음에 다음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변화는 잘 받아들이는 게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가장 첫 번째 길인 것 같습니다.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김영석 소장님과 함께 워낙 또 오랫동안 이렇게 라이프 트렌드 시리즈를 발간해주고 계셔서 우리가 어떤 우리의 삶이 변화된 삶으로 바뀌어가고 있는지를 조망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라이프 트렌드 2026 제가 고정 댓글 상단에 링크를 좀 남겨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링크 타고 좀 열어보셔도 좋겠고 필독해보시면서 우리 삶이 또 어떤 변화된 환경에 놓일 것인지 좀 들여다보시면서 나는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소장님과 이렇게 대담을 하면서 저도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파생적으로 느끼고 있는데 그 속에서 좀 MZ세대라는 표현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도 되게 웅장하게 느꼈습니다. MZ세대라는 표현을 하는 순간 내가 늙은이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10년 전에는 괜찮았는데 네, 맞아요. 걔들이 너무 나이가 들어서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는데 20, 30대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소비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 보여주기 위해서 소비하는다. 또 SNS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소비한다. 뭐 이렇게도 많이 느껴지는데 그래서 근데 이것도 우리가 좀 네. 말을 잘 해야 되는 거죠. 네네 20, 30대가 보여주기 위한 소비를 한다는 게 아니고 네네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소비를 많이 해요. 네, 한국인들은 보여주기 위해서 나이가 많아도 네 젊으나 나이 보여주기 위해서 많으나 보여주기 위한 소비는 비슷하게 해요. 뭘 보여줄 거냐가 다른 것뿐인 거죠. 그걸 여기 소비는 자아 표현이라고 표현하신 그쵸. 이 의미신 거죠. 네. 이 부분 좀 말씀 더 부탁드립니다. 네. 물건을 산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네. 필요한 물건을 사는 건 그냥 소비인데 네네 필요하지 않지만 뭔가를 산다 이건 욕망의 범주잖아요. 필요한 걸 사는 건 욕망이다. 예. 필요 없는 건데도 사는 거. 가령 예. 다 큰 어른이 인형을 산다? 이게 네. 옛날 사람으로 필요 없는 거죠. 다 큰 어른이 지금 그거 갖고 놀 때가 아니잖아요. 네. 귀여움에 대한 소비 영역이면 옛날엔 다 애들이 소비자였어요. 네. 지금은 귀여운 거에 대한 소비자가 어른들이 소비자입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엄청 커졌어요. 네. 애보다는 어른들이 돈도 많고 예. 인형을 사서 몇 개 막 살 수 있고 라부부 같은 거 비싸도 막 살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거 못 사면 뭐 리셀러도 살 수 있고 어른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애들은 못 그러죠. 그렇다면 이렇게 귀여움에 반응하는 소비들을 지금 점점 많이 하는 이유도 궁금할 거잖아요. 그럼요. 사실 이게 세상이 팍팍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잘 되고 뭐든지 하다면 사람과의 관계도 원만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 인형 이 장난감을 두고 뭔가 즐거움을 느끼고 그럴까요? 세상이 생각보다 잘 안 풀리는 거잖아요. 네. 인형은 통제 가능한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통제 가능한 대상을 가지고 뭔가 희열을 느끼는 건 거고 사람과의 관계가 확 줄었잖아요. 사람과 어울리는 거는 통제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시대가 옛날 사람들보다 지금 시대 젊은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욕망에 대한 소비를 더 많이 하세요. 필요와 상관없이. 그래서 한때 뭐 이쁜 쓰레기란 말도 썼었고 이쁘다고 샀지만 쓸 땐 전혀 없는 거니까. 근데 이런 걸 왜 자꾸 사느냐. 옛날 사람들이면 그 시간에 진짜 사람하고 친구하고 술도 먹고 대화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네. 지금 그걸 안 하잖아요. 사람과의 관계가 줄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줄다 보니까 연애도 잘 안 해요. 예전처럼 연애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네. 옛날 20대들은 연애가 지상 최대의 미션이었어요. 지금 20대들은 뭐 투자, 코인 투자도 있고 할 게 많아요. 연애는 저 뒷줄에 있습니다. 연애는 사람 관계의 한 요소잖아요. 지금 20대들은 어릴 때부터 사람과의 관계를 충분히 학습을 잘 못했어요. 그게 사람들은 사람이랑 어울리고 가족 간에 어울리고 하면서 인간을 배워가는 거잖아요. 책을 통해서 배우는 과정 이전에 꼬맹이 때는 그렇게 배우는 건데 지금 디지털 네이티브들은 꼬맹이 때 스마트폰을 쥐고 놀았어요. 엄마들이 애가 밖에 나가서 뛰어논다 그러면 다친다고 못 나가게 해놓고선 네. 스마트폰 쥐어줬어요. 밖에서 뛰어노는 것보다 스마트폰이 100배 더 위험한 거잖아요. 네. 이걸 통해서 배우다 보니까 이거는 일방이잖아요. 계속 보기만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 관계를 제대로 못 배운, 제대로 학습을 못한, 몸에 체득을 못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진 거예요. 이런 게 관계에 대해서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거기다가 집중력에서도 조금 아쉬움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와 연결된 것 중에 하나가 신경 다양성 같은 거예요. 신경 다양성은 질환이죠. 뭐 ADHD나 난독증이나 뭐 주의력 결핍 이런 거. 옛날에는 핸디캡이었잖아요, 이런 게. 네.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이면 취직 못했을 수 있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지금 바뀌었어요. 인스타에 가면 신경 다양성에 해당되는 해시태그가 수백만 개씩 있어요. ADHD 해시태그가 한 600만 개 나와요. 네. 해시태그를 누가 붙입니까? 자기가 붙이는 거잖아요. 자기가 자기 포스팅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옛날 사람이면 붙일 수가 없잖아요. 이거 내 약점 같은데. 네네네. 지금 젠지들은 이걸 하나의 자신의 개성이나 다양성의 요소로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내 약점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고 다양성. 나는 다른 사람이야. 딴 사람과는. 전 세계에서 과거에는 신경 다양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한 15%로 봤어요. 네. 근데 미국하고 영국에서 최근에 조사한 걸 보면 젠지들한테 Z세대들은 자기가 신경 다양성이 있다고 대답한 게 절반 넘어요. 본인들이 그런 성향들을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왜 디지털 네이티브들은 그런 걸 가지기가 훨씬 뭐 쉬운 조건에서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인류에겐 또 중요한 또 변화도 되고 시험 때도 될 겁니다.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20대 굉장히 큰 타겟층인데 이 사람들이 우리 직원도 될 수 있고 우리 고객들 소비자도 될 수 있는데 네. 이 사람들이 과거와 다른 신경 다양성에 대한 성향을 많이 가졌어요. 그러면 얘를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채용할 건가에 고민을 하고 이 사람들을 소비자로서 어떻게 마케팅할 건가도 고민해요. 깐 광고제 하면 광고는 마케팅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 깐 광고제는 또 가장 중요한 대회 중에 하나잖아요. 행사 중에. 깐 광고제에서 최근 3년간 신경 다양성 세션이 계속 만들어져요. 계속 대비하는 거예요. 거기서. 고민을 하는 건 거고. 예. 그리고 기업에서도 이게 또 왜 중요해졌냐면 지금 시대 기계가 하는 거는 뭐 대체가 자꾸 되니까 사람이 기계 같은 능력은 점점 필요 없어지니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역량, 기계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창의적인 역할이잖아요. 창의력 같은 거. 네네. 신경 다양성은 기본적으로 사고하거나 하는 방식 자체가 그동안의 보편적 사람과는 조금 다를 수 있겠죠. 그렇겠죠. 인류가 한 번도 안 써먹어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안 긁어본 복권인 거예요. 지금. 네. 그리고 이들이 갖고 있는 핸디캡의 요소는 AI 도구나 기계의 도구로 커버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난독이 있다 커버할 수 있고 네. 주의력 결핍 커버할 수 있고 다 커버한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사람들 데리고 와도 그런 도구로 커버를 해서 얘들이 가진 창의력을 한번 끄집어내 볼까?
이궁리를 하는 거예요, 다 기업들이. 이것도 하나의 흐름이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지금 20대 디지털 네이티브들이 가진 자질 중에서 기성세대 시각으로 봤을 때 이들의 관계에 대해서 아쉬움, 뭐 인간에 대해서 이런 거 잘 못 배운 거 아쉬움, 이걸 걱정하는 게 하나 있으면서 또 반대로는 그것 때문에 이들의 신경 다양성의 요소들이 커졌기 때문에 이건 또 어떻게 써먹어 볼까? 양쪽 다 있는 건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것 또한 인류가 처음 겪는 일인 거예요. 네. 인류가 하여간 AI를 비롯해서 소셜 미디어 수십 년간 해온 것도 그렇고 이런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은 처음 보잖아요, 지금 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술과 산업에만 영향 미친 게 아니고 인간에 대한 태도와 사람이 가진 성향에도 영향을 미친 거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만들 거냐가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열린 거예요, 이 영역 자체가. 네. 이것도 누군가에겐 비즈니스고 누군가에겐 새로운 방향성일 될 겁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라이프 트렌드 하나하나가 정말 저한테는 참 새롭고 그게 그냥 허무맹랑한 말씀들이 아니라 정말 당장 우리 앞에 전개될 트렌드가 될 것으로 맞습니다. 정말 고개가 끄덕여질 그런 일들이라서 더 기대가 됩니다. 우리 소장님과 벌써 1시간이 훌쩍 넘는 토론을 진행하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말씀 나눠봤습니다. 제가 이제 뭐 끝으로 소감 말씀 드리고 이 토론을 좀 종료할까 하는데요. 제가 갖게 된 소감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대거 폐업을 예고한 창업, 이 자영업 시장에서 고민되는 것은 또 주변에서 흔히 보는 또 창업 업종으로 그냥 손쉽게 준비 없이 창업할까봐 그러면 정말 폐업을 예고한 창업이 될 텐데 말씀하신 대로 정말 변화를 들여다보고 이런 업종은 왜 없지? 이거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내가 준비된 창업을 해보면 되겠다. 그런다면 정말 우리 삶 속에 필요한 창업이 될 것이고 또 폐업률도 줄 것이고 사회적 비용도 줄어들 것이고 우리 한국 경제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제 후기를 좀 먼저 말씀드리고요. 정말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면서 진짜 인간을 찾는 이런 어떤 시대적 환경 변화를 더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이 라이프 트렌드 2026 책을 다시 한번 일독을 추천드리면서 고정 댓글 이 상단에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링크를 좀 참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소장님께 네. 소감 말씀이나 마지막으로 또 경인남과 토론합시다에 출연하신 소감 말씀 아니면 뭐 우리 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얘기하다 보면 뭐 일자리 얘기나 경제 얘기하다 보면 좀 부정적인 얘기 자꾸 하게 되고 하지 말라는 얘기 자꾸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기회를 잡습니다. 네, 여러분이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다만 기회를 잡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쉽게 막 덤벼서 기회 잡는 사람보단 뭔가 좀 꼼꼼하게도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덤볐을 때 기회를 잡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2026년 많은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사이트 공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오늘 말씀과 책을 통해서 인사이트 더 깊이 파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